첫 번째 발표 논문은 신유리 박사님의 근대 체육과 독립운동의 지형도 그 양상과 한계 대한에 대하여입니다.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도입된 근대 체육과 항일 독립운동이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이에 대한 해명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매우 값진 연구입니다. 신유리 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박사님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에서 한국학 국제개발협력 박사입니다. 문헌정보학 석사를 하시고 사회학, 문헌정보학 학사를 하셨죠. CTS 문화행정연구소 연구인으로 현재는 활동하고 계십니다. 2023년 이어령과 축소 지향행의 일본인 일본 동경문화원 전시문화 큐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신 박사님의 논문으로는 근대 한국 지식인의 스포츠 인식 연구, 박은식, 신채호, 육일준, 윤치호, 여운행을 중심으로 태권도가 한국 문화 상징이 된 배경과 근거 연구 등이 있고, 허정숙 다시 보기 북한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공저가 있습니다. 그럼 신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유리입니다. 네, 저는 세부 전공이 한국 문화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몸문화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근대 체육을 주제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대 체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체육은 체육 과목일 텐데요. 근대 시기의 체육은 지금 생각하는 체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라서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서문화가 교차하던 시기에 새로운 몸문화가 정착하던 시기, 그 시기에 근대 체육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근대 체육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이전에 진행을 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뿐 아니고 더 좀 넓은 차원의 스포츠 인식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세부적인 주제로 독립운동에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좀 특화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독립운동의 전체 지형도를 그리는 거였는데요. 일단 선행 연구가 많지가 않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이제 연구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연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연구가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런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연구의 도입에 관련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상 부분은 그 독립운동의 지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몇몇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제 연구에 관련돼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근대 체육하고 독립운동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보고 근대 체육과 독립운동의 지형도에서는 이제 근대 체육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셨는지의 인물 사례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연구들이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에 관련해서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네, 그 문제 제기 부분에서는 몸문화에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몸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가장 정직한 시대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쓴다는 것은 본능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당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몸쓰기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일을 했든 반일을 했든 급진파든 온건파든 부자든 가난하든 사회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든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근대 시기에 몸을 쓰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 시기에 이제 동서 문화가 교차하던 근대 시기에 독립운동에 관련된 부분 연구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변두리의 목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근대 1863년부터 흥선대원군 집권하던 시기에서 일제 강점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는 근대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 시기를 규정한 근거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이렇게 시기 구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대를 이 시기로 저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근대 체육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요새 많이 쓰는 말은 스포츠를 더 많이 쓰는데 왜 체육이랑 썼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여기서는 근대 체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대 체육은 당시에 선진 이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리그로 끝내기 쉬운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체육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거나 아니면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점에서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더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갔을 때는 조선인이나 일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진국의 사람들을 이기고 세계 최고가 되는 그런 통쾌함을 선사하는 대리만족을 주는 그런 탈출구였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되게 잘 기억하시겠지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찼던 그런 그 분야가 바로 스포츠였죠. 근데 그 송기정 선수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진화론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발달을 했는데요. 사회 진화론을 신체 단련이 나라를 부강하게 견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인들이 이 부분을 이제 체육으로 활용을 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조선뿐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모두 활용을 했고 지식인층에서 체육을 통해서 대중을 조직하고 교육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이라는 분야는 조선과 일본이 쥔 양날의 검이 되는 그런 분야였다라는 점에서 근대 체육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아까 선행 연구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걸 말씀드려야 목적이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연구는 근대 한국 지식인들이 스포츠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스포츠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에 관한 연구였고요. 그때는 이제 박은식, 신채호, 유길준, 윤치호, 여운영 이렇게 5분이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스포츠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거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 후속 연구를 이번에 진행하게 된 것은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를 더 주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확장시켜서 전체적인 지형을 그리는 게 제가 원래 이 연구에서 처음에 초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셨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 논문의 본격적인 목적으로 제가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구를 하던 중에 뭐 신채호, 박은식, 여운영 이분들 외에도 뭐 김봉관 선생님, 김희선, 문일평, 이동초 이런 다양한 분들이 체육의 중요성에 관련된 주장을 하시는 글들을 제가 읽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독립운동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특화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차례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2장에서는 근대 체육의 정의와 사회 진화론의 독립운동을 소개를 하고 3장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관점에서의 근대 체육을 살펴본 다음에 4장에서 본격적으로 근대 체육과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의 한계점과 대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체육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단면을 보는 그런 연구이고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몸의 의미, 나아가서 현실에 관해서 고찰할 수 있는 논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당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구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한편 자기 주체성을 살리고자 노력했는지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체육과 독립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 체육과 근대 체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체육은 고대로부터 예학, 사어, 서수 이렇게 6가지 분야로 나누어져서 이제 수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몸을 닦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3분야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여기서 뭐 사,
이 활쏘기, 말타기와 관련된 분야가 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제가 몸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를 더 넣었는데 그게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은 예전에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음악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대에는 춤과 음악을 합쳐서 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학사어 서수에서는 춤, 활, 말 이렇게 다양한 몸을 관련된 수신을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근대에 영향을 미친 조선 시대에는 몸 문화를 크게 군대에서 가졌던 무예 문화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우리가 몸을 단련시킬 수 있었던 민속놀이를 크게 신체를 단련하는 두 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던 이제 몸 문화에서 일제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큰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일제 시대가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실체 활동을 일본에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무예와 민속놀이에 관련된 부분을 신체 활동, 특히 종합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합적인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탄압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전통 무술로 알고 있는 택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예이기도 하면서 민속놀이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탄압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택견을 실제로 복원을 하는 노력을 해서 택견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로 고착시킬 수 있을까? 그 정착시켰던 송덕기 선생님께서 남긴 기록을 보면 일본에서 탄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택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 이제 택견을 하다가도 일본 순사들이 오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배우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때 기존에 있었던 몸 문화가 해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시기에 빈자리를 채웠던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에 대한 이미지, 몸 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몸 문화를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육은 기존의 문화를 이어온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신체 문화를 부정하는 강제 상황 속에서 삭튼 새 문화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체육은 이제 용어부터 그 당시에 썼던 용어가 지금의 뜻이랑 똑같지가 않은데요. 그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은 피지컬 에듀케이션의 번역어입니다. 신체 교육을 줄인 말인데요. 당시에는 체육이란 말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말들이 혼용되었습니다. 체조, 체련, 체육, 스포츠, 스푸스, 체양 이런 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신체 단련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후대로 넘어오면서 세분화된 뜻으로 나누어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조는 운동 종목의 형태, 체육은 신체를 움직여서 힘을 기르는 교육 과정, 그리고 스포츠는 경기 중심의 운동 이렇게 인식이 점차 세분화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스포츠나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두 개가 거의 공통적으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의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저는 이제 스포츠 대신에 포괄적인 어감을 더 가지고 있는 체육을 선택을 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체육은 이런 운동 종목이 아니라 몸을 단련하는 전체적인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관련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 진화론이 바로 근대 체육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었는데요. 당시에 개항 이후에 조선에서는 이제 서구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구체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사회 진화론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윈이 생물학 쪽에서 발전시켰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개념입니다. 특히 두 인물이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한 분은 이제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라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중국의 량치차오라는 분입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양계초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 분인데요. 허버트 스펜서라는 분은 이제 실용주의 사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주의, 실용주의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핵심 요체를 살펴보면 힘이 있어야 강한 것이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4차성어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바로 여기서 왔는데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우열승패 이런 말들이 지금 이분의 사상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 진화론을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말들이고요. 그분이 또 강조하셨던 내용이 지육과 덕육 더불어서 체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열을 강조하는 관점과 체육이 결합이 되어서 상무론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 서구에서 발전했던 이 사상을 중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서구에서 받아들였던 내용과 이제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실용적인 흐름으로 나왔던 내용이 같이 합쳐져서 량치차오라는 인물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캉유에이의 범법자간 운동을 바탕으로 이런 서구적인 내용을 해석한 것인데요. 량치차오는 인격 수양과 신처 단련을 도모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서구처럼 이제 우리도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량치차오는 당시에 이제 한국뿐 아니고 일본, 베트남, 중국 등에서 사상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사상적인 흐름을 당대 이제 한국의 지식인들이 다 받아들였고요. 받아들이는 경로가 이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고정황 씨가 당시에 이제 청과 일본, 미국 등의 뭐 영선사, 수신사, 뭐 보빙사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유학을 시키고 그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여 와서 고정 황제가 그들의 주장을 수용을 해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사회 진화를 바탕으로 하고 고종이 이를 이제 정책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 흐름이 그 공론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1895년에 고종이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체조라는 과목을 신설함으로써 구체화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교육은 국가 보전의 근본이며 신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신학문과 실용을 추구하는 데 있고 교육의 3대 강령으로 덕육, 체육, 지육이 있다. 이렇게 그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체양은 동작의 상이 유하여 근역함으로 주하고 수면을 탐침을하며 고난을 피침을하여 이절을 곡해하여 이고를 경쾌하여 건장무병한 약을 형수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체양, 그러니까 몸을 단련하는 것에 관한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이제 한국 최초의 근대식 학교 법규를 담은 법령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소학교의 교과목에 체조라는 과목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학교령을 배포하고 이제 당시의 교과목으로 체조를 다 가르치게 이렇게 명시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제 학교에서 체조 과목, 그러니까 체육이라는 과목을 모두들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의 지식인들의 계몽과 조정의 정책 그리고 일본의 학교 교육을 통한 식민지 교육 정책이 맞물려서 돌아감에 따라서 체육이 조선과 일본에 있어 교육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잠시 해보면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서구에 유입된 사회 진화론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그걸 이제 신체에 적용을 해서 고정학근제가 이를 공식화해서 공교육의 일학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일제가 1919년에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문화 통치기로 들어가면서 민간 학교, 스포츠 단체, 언론 설립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자강 사상으로 바탕으로 한 체육의 대중화 전문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일부는 상무주의를 바탕으로 한 무쟁투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근대체육의 근간을 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의 근대체육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독립운동가들의 지형도를 본다기보다는 독립운동에 관련된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사례로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지식인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이 사회 진화론은 유효한 흐름이었습니다. 그거는 제 이전의 연구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런 신체 단련을 강조한 주장 중에서도 그냥 신체 단련에 그치는 주장은 배제를 하고 제가 여기서 다룬 부분은 독립운동가 구체화시킨 분들을
두 관점으로 나누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상무주의 관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체육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체육 분야의 발달을 성장이라고 봤던 선진 체육 관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상무주의 관점인데요. 상무주의 관점은 무예를 높이 숭상한다라는 뜻을 가진 상무, 그러니까 무술을 중심으로 해서 신체 단련을 활용해야 된다, 무예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인물은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이분은 1859년부터 1925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너무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 너무 잘 아실 텐데, 이분은 이제 유림으로 불리던 구세력과 개화파인 신세력의 지지를 모두 받던 인물로서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역임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양치차오식 사회진화론을 수용을 했지만 유교 위에 이를 받아들였던 개신유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식인들이 유교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서구식 내용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박은식 선생님이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주장을 하실 때 그러니까 몸의 단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조선이 문약의 폐해에 이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강의 방법으로 상무적인 체육을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우라는 잡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서우라는 잡지에 두 편의 글이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 주장이 담겨 있는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우 10호에 문약의 폐해는 반드시 그 나라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추전에 말하기를 무는 능히 무리가 따르게 하고 무는 능히 적에게 위험을 보인다. 그러나 문을 순상하는 나라는 그 폐단이 점점 더해가고 차차 약해져 중한 병이 시름시름 더해가는 것과 같아서 백맥이 모두 시들고 몸 전체가 썩어서 나라 전체가 드디어는 남에게 삼키는 바가 되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그러니 화가됨이 어찌 더욱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모두 시드는 것이 몸을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하신 상무주의는 가장 마지막에 보루라고 주장하신다는 점에서 온건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인물인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급진적 상무주의를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박은식 선생님하고 같이 박달학원을 만들어서 이제 민족사학자 계보를 이으신 분인데요. 이분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 의열단을 만드셔서 의열단 선언을 하신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은 신체를 활동하여 지기를 장쾌케 하며 기회를 연습하여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므로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아까 지육, 덕육, 체육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이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채우 선생님은 그 성균관 박사까지 하셨던 유학자였는데 경술국치 이후에는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실력 양성을 할 때 이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의열단의 무장투쟁에 직접적인 원동력을 제공하셨던 분입니다. 박은식 선생님하고 신채호 선생님은 이론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그 세 인물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백린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무예의 소질을 보여서 큰 인물이 될 거라는 평을 들으면서 잘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실제로 1895년에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후쿠자 유키치가 일본에서 설립한 게이오 의식에 다닌 다음에 나라에서 뽑혀서 유학을 가신 거예요. 1898년에 11월에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신문물을 배우신 다음에 한국에 와서 대한제국의 육군 무관학교에서 무관을 양성시키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배운 군수를 조국의 군대를 적용하는 그런 신민의 서우학계 흥사단에 조직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활동은 주로 독립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체육이나 무예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인물들은
신흥무관학교와 연관된 인물들인데요. 이상영 선생님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이범석 선생님은 광복군의 거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경희대의 전신으로 경희대를 창설하셨던 조영식 선생님이 UN 평화 세계의 날을 제창하셨던 인물이고요. 신흥무관학교에서 1,500명의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런 상무주의를 실천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무주의 관점은 전통적으로 중시됐던 무예와 근대체육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현대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진체육의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분의 인물을 볼 건데요. 한 분은 이제 여운형, 다른 분은 신기준, 세 번째 인물은 안학 선생님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 체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체육을 다른 것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봤던 유일한 인물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조선 체육회의 회장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선진체육 관점에서 스포츠를 도구적 수단으로 보지 않고 체육을 통한 민족 해방을 주장하셨고, 이분이 하셨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의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투정신, 피를 흘리면서도 싸우다 다운되어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권투정신은 우리 청년들이 응당 본받아야 할 훌륭한 정신이다. 남성답게 씩씩하게 싸워라. 비겁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스포츠맨십으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 자체를 독립운동이랑 비유할 정도로 독립운동과 스포츠를 거의 밀착해서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준 선생님은 이름만 보셔도 이분이 얼만큼 독립운동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신국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신국권은 국권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면서 개명을 했던 이름이고요. 당시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 육상, 만능 스포츠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안학 선생님은 국문학 쪽에서 사실 많이 연구가 되셨던 분인데요. 이분 역시 독립운동에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스포츠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분은 조선무사 영웅전이라는 책을 써서 일본과 중국에서 나왔던 책들과 함께 근대 상무정신의 축으로 이해하는 핵심 저술을 쓰셨기 때문에 쓰셨고, 그리고 전문 스포츠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야구, 축구, 이런 공수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이제 여기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진체육 관점의 공통점을 보면 신체 능력이 타고난 본인들이 만능 스포츠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점인데요. 이분들은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탄압을 많이 됐을 텐데,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이런 스포츠 활동을 했다라는 점은 이들을 이제 유명하게 만들고 대중을 조직화하고 독립운동에 과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국내파와 반대되는 그런 힘을 가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점이 흥미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제가 주장할 내용들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런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저는 크게 4가지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근대체육의 기원이 서구 여러 나라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체육인들이 선진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노출된 특권층일 가능성이 높게 만들고, 다른 하나로 친미나 친일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도를 처음 들여왔던 서상천이라는 분은 스스로, 그러니까 일본이나 서양인이 준 것이 아님에도 스스로 이 종목을 들여왔는데요. 그렇지만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라는 그런 한계를 보이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들이 일본이나 서구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민지 상황에서 오는 한계인데요. 일본은 체육을 한국 식민 만들기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의 커리큘럼을 우리나라 체육의 커리큘럼으로 그대로 가져다 썼고, 일본에서
그 체육을 활성화시켰던 그런 운동회 이런 기제들도 일본에서 그 허가를 했던 학교의 틀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대회였던 조선 신궁 경기대회를 보면 이름부터가 이제 신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일본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허가된 경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선체육협회하고 조선체육회라는 우리나라 단체와 그 일본 중심의 단체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으로 가면 아예 일본에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체육회장들을 이제 친일적인 인물들로 만들어 세우기 때문에 조선 역대 체육회장 중에서 9분이나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체육의 그 다층적인 면모라는 것은 주체의 범주와 입장 그리고 연구의 중점을 어느 곳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에 독립운동을 중점으로 봤을 때 독립운동가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 그리고 체육 전문가, 독립운동가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영향과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주제들을 다 따로따로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주체들에 따라서 독립운동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른 연구들이 필요로 하고 주체뿐 아니라 영향을 주는 탄압하는 주체, 뭐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주체 이런 역할에 대한 고찰 역시 따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았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이름을 바뀌어서 활동을 하시거나 행적을 숨긴 분들이 많아서 자료 수집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점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소주제 연구가 먼저 축적되어야 합니다. 소주제라고 하면 각 인물별 연구라던가 아니면 각 단체, 각 학교별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연구가 축적이 된 다음에야 전체적인 독립운동에 관련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흑백 논리를 지향을 해서 공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친일파다,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요새 많이 여태까지 구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체육계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일 인명사전이라던가 아니면 독립운동 인명사전 같은 걸 만들 때 아예 기준 자체가 체육이 없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체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데 체육계의 인물들이 여기에 집필할 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일파를 추출하면 체육사에서 큰 역할을 하던 이들의 공로가 무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회피를 하였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최근에 또 있었던 일이 2020년에 이제 체육계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체육계 인물사전에 1만 명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240명이 친일파였다고 해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아예 편찬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공과를 흑백 논리로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은 공대로 보고 과는 과대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을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거제도의 이제 포로 수용소 기념공원에 보면 김백일 장군이 동상이 있는데요. 2개의 동상이 있어요. 하나는 공적을 기린 비석에 관련된 내용이라 이분이 친일파였다라는 비석, 그러니까 친일파가 지정이 된 다음에 세워진 비석이죠. 이런 식으로 공과를 같이 보는 해석을 통해서 다층적인 측면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현실에서 과거를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역사에 대한 이해는 현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몸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서 오늘의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역사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유리 박사님의 근대 체육과 독립운동의 지형도
그 양상과 한계 대안에 대하여 라는 논문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이 발표장마다 가면은 언제나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것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발표를 뭐 굳이 사족을 붙인다면은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근대 체육과 독립운동의 상관성, 근대 체육과 독립운동의 지형도 분석, 그리고 근대 체육과 독립운동 연구의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자가 지적하였다시피 지금까지 근대 체육과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분야였습니다. 연구자의 발언과 같이 이 논문을 계기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